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전남에는 접합수술할 수 있는 중소병원도 없나 한 네티즌이 여수산단 사고 소식에 이런 글을 달았습니다. 이달 초 여수산단 사포 2부두에서 일하던 50대가 컨베이어 벨트에 다리가 끼었는데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재 종합병원에서는 수지 접합 전문병원으로의 전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 냈고, 광주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에 수술 의뢰를 했는데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대구, 경기 지역까지 전문병원 알아보다가 경기도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요. 괴사 때문에 다리를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운 광주로 전원이 어렵게 되면서 시간이 지체됐고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한 것, 어쩌면 이 일련의 과정은 전남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겪을 일이란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내 순서가 아닐 뿐이죠. 그래서 의대를 신설해야 되고 병원과 의료인들이 제 역할을 해줘야 이 참담함의 고리가 끊어질 텐데, 의대를 이곳에 지어야 된다, 병원 어디에 세우느냐로 싸우는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아프면 서울의 명의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서일까요? 전남에 접합할 수 있는 중소병원도 없다는 현실이 마음 급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전주의 한 제지 공장에서 만 19살 청년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하다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순천의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취업한 지 6개월 만인데 사고 현장 이야기 이후의 소식들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주 취재기 민원의 결사, 이번 주 이 노래까지 이어집니다. 네,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예, 첫 소식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달 초에 여수 산단에서 안전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노동자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응급수술 병원을 찾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 시흥까지 옮겨서 수술을 받았는데 다리를 절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지난 3일 오후 5시 15분쯤 여수산탄 사포 2부두에서 51살 A씨의 오른쪽 다리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었습니다. A씨는 119 구조대에 응급처치를 받고 1시간이 지나 오후 6시 20분쯤 여수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이 됐는데요. 당시 이 병원에서는 응급처치와 영상 촬영을 하고 수지 접합 전문병원으로 이송해 수술해야 한다, 그런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전문 수술이 가능하고 가장 가까운 광주의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에 수술을 의뢰했는데 수용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경기, 대구 등 전문병원을 물색을 했고 오후 7시쯤에야 경기 시흥의 한 병원에서 수술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A씨는 사설 구급차로 옮겨져 사고 발생 6시간 만인 오후 11시쯤 시흥의 병원에 도착해서 다음날 오전 혈관 접합수술, 또 오후에는 골절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괴사가 진행돼서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까지 절단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고 이후 골절 수술을 받기까지 20시간이 걸린 데다가 A씨는 지난 10일 시흥의 다른 병원에서 무릎 위까지 절단하는 2차 수술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술할 병원을 구하지 못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고 결국 다리를 절단까지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절단 수술을 한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멀리서 오랜 시간 걸려 우리 병원까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러면서 수술 중 주치 판단으로 절단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A씨와 가족들은 전공의 이탈 등 요즘 좀 문제잖아요, 그게 의대 문제로. 아무튼 전공의 이탈 등으로 가장 가까운 광주대학병원에서 제때 받아주지 않아서 절단까지 하게 됐다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대규모 인명피해 우리 지역에서도 유사하게 금속 화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지역도 더 이상 이제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금속 화재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D급 화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현행법상 금속 화재는 소방법에서 화재 유형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전용 수화기 개발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소방청 고시에 나와 있는 화재 종류에는 일반 화재인 A급, 그리고 유리 화재인 B급, 전기 화재인 C급, 그리고 주방 화재인 K급 화재 등이 정의돼 있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등의 재료에 해당하는 금속 화재는 정의돼 있지 않습니다.
D급 화재는 그 물을 이용해 화재를 진압을 할 경우에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켜서 폭발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 물로 진압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에서도 D급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배터리 제조업체가 46곳에 달하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즉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ESS 등을 갖춘 태양광 발전 시설도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2년 전기 설비 검사 점검 등 전기 안전관리 현황을 봤거든요. 여기를 보니까 그 광주 전남 지역 ESS 시설은 매년 증가 추세고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ESS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 ESS가 뭐냐면 그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순간에 공급에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도와주는 설비거든요. 그래서 뭐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에서는 필수 설비입니다. 그래서 뭐 전남에서 ESS 시설이 설치가 된 곳은 2020년에는 486호였는데 2022년 같은 경우 보니까 519호까지 달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남에 그 태양광 시설이 많이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경기도 화성 화재는 1차 전지 공장에서 발생을 했는데 2차 전지와 금속 재료의 화재의 경우는 화성 공장 화재보다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 전해주시죠. 네, 대표적으로 지난 13일 낮 12시 40분쯤 영광군 백수배에 있는 한 ESS 공장, 거기에서 그 배터리 단락으로 불이 났거든요. 불이 금방 꺼진 게 아니고 한 7시간 30여 분 만에 겨우 불이 진압이 됐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난해 6월 같은 경우는 여수 화양면 이몽리의 한 ESS에도 그 과충전으로 인한 불이 나서 5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가 됐고요. 뭐 이 밖에도 제가 뭐 뉴스 검색을 해보니까 유사한 사례가 엄청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 시설이 늘어난 만큼 ESS 화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에서 총 32건의 ESS 화재가 발생했는데 이 가운데 5건의 화재가 우리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방안전본부의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터리 ESS가 아닌 뭐 다른 배터리 관련 화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 배터리 관련 화재 현황을 보니까 광주 전남은 총 165건에 달했습니다. 뭐 2차 전지 등 배터리 관련 업체가 지역에 입주하면서 위험성도 그만큼 커졌다는 건데 대책도 뭔가 좀 더 크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D급 화재는 금속 화재죠. 즉 이게 리튬이나 나트륨, 칼륨, 세슘, 마그네슘, 뭐 알루미늄 분말 이런 데서 발생하는 화재거든요. 그런데 ESS나 그 UPS도 보면 그 비상 발전기 이런 걸 비상 발전을 그 저장하는 그 배터리 하는 그런 게 UPS라고 그러는데 이런 ESS나 UPS와 같은 그 대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장치 화재도 그 D급 화재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급 화재 같은 경우는 물로 진화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죠. 리튬이온 배터리 내부에 있는 유기성 전해액은 휘발유보다 더 잘 타고 내부에서 전해액이 섞이면 단시간에 열이 1000도 가까이 오르는 열 폭주 현상까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ESS 내부의 다른 배터리로 화재가 쉽게 전파돼서 진화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소방당국의 설명이고요. 금속 화재의 위험성은 이번 경기도 화성에서뿐만 아니라 전남에서도 지난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그 한평군 대동면의 한 알루미늄 공장 야적장에서 알루미늄 등 그 금속 분말 600여 톤의 불이 나서 무려 17일 만에 꺼졌더라고요. 지난 2020년 8월에는 그때 당시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었는데도 곡성 석곡에서 알루미늄 분말 처리 공장에서도 불이 났는데 무려 2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금속 화재는 화재 발생 초기에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뭐 수천 도에 이르는 높은 온도와 가스가 발생해서 아주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곡성이나 한평 화재 당시에도 알루미늄 분말은 물과 접촉하면 발화하는 성질이 있어서 물로 진화를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물을 사용하지 못하면 뭘로 끓여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물 사용이 제한되면서 뭐 모래를 살포한다 그런 말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모래가 물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오히려 폭발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 화재의 경우에 뭐 대규모라는 점에서 질석 팽창물이라 할지 그런 소화 약재도 대량으로 비축을 해야 하지만 뭐 현실은 상당히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 우리 지역 역시 배터리 공장이 많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사 사고가 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뭐 광양만큼 같은 경우 2차 전지 이번에 뭐 기회
입구 뭐 그거 지정됐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 저도 이제 관련 현장에 좀 확인해보고 했는데 그 리튬 순수한 피요한 그 순수한 리튬 같은 경우는 폭발력은 사실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금속 반응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배터리 화재와 금속 화재 진화의 그 특수성에 따라서 진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이 지금 현재 없다고 하거든요. 특히 우리 지역의 배터리 관련 업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현행법상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안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그 공장들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 공장이 그런 넓은 공간에서 특수한 물질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인 만큼 이런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마련, 그 설비 마련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최근에 전주 페이퍼라는 제지 공장에서 만 19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어요. 순천의 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규직으로 채용된 지 6개월 만에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 생전에 남긴 수첩에는 악기를 배우고 경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카메라 구도를 배워야겠다고 앞으로의 인생 계획도 해뒀습니다. 유족과 시민단체들 여러 가지 의혹 제기와 함께 회사 측의 사과, 재발 방지 노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김현주 전 대표께서 현장의 분향소에 가 계시다고 하는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사고 난 전주 페이퍼 공장 앞에 분향소가 차려져 있는 겁니까? 네네. 이번 주 화요일 6월 25일 전주페이퍼 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고요. 네. 아직 장례식도 치러지지 못했기 때문에 만 19세 청년 노동자의 억울한 죽음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예. 사고가 지난 16일에 있었어요. 네. 예, 정확한 사고 조사가 이제 뒤에 봐야겠습니다만 만 19살 참 이제 어찌 보면은 하고 싶은 것 좀 하고 그런 나이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는지 그 과정 추정하고 계신 거나 아니면 좀 들어보신 것이나 이야기 좀 주실까요? 먼저? 고인은 순천의 모 특성화고 3학년 11월 달에 현장 실습으로 전주페이퍼를 갔고요. 예. 그리고 12월 달에 정직원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 사망을 했으니 입사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고요. 전주페이퍼가 4조 3교대 근무로 고인이 사망한 지난 일요일 8시에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업무 수행 중에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되었는데 고인이 쓰러진 그 장소에 혼자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고 그리고 쓰러지고 나서 1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1시간 가까이 되어서야 발견되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일 작업이 2인 1조로 작업을 수행해야 된다는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고 1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었다는 그 사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억울한 죽음이고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까지 한 번도 아파본 적도 없고 입원한 적도 없는 건강한 19세 청년 노동자가 입사한 지 6개월 만에 사망을 했고요. 올해 소속기관과 OJT 직무훈련 기간을 거쳐서 해당 업무에 배치된 게 5월 26일이에요. 그래서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2인 1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배관 점검 업무였는데 혼자 일하다가 쓰러졌고 사고 발생 후 5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사고를 인지하고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30분 만에 심정지로 사망을 했고요. 고인이 호흡보호 장비도 착용하지 않았고 제주회사이기 때문에 황화수소라는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현장에 신입이 혼자 투입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 의혹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전주페이퍼가 사인 진상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배관 점검 업무를 2인 1조로 해야 함에도 혼자 했고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누출로 인해서 사망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유해가스가 검출될 수 있는 그 현장에 예. 6일 동안 셧다운이 됐고 셧다운 이후에 재가동을 하는데 배관 점검을 하는데 6개월도 안 된 신입 그 업무를 시작한 지 20일도 안 된 신입 사원이 혼자 가서 일하다 쓰러진 채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회사 측의 이야기가요. 사고 현장에서 대기 측정을 했다. 근데 유해가스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희가 고용노동부에 고인이 사망할 당시에 그 현장 작업 조건과 조건을 맞춰서 사고 발생 현장을 검사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예. 근데 6월 22일, 23일 지난 토요일, 일요일 고용노동부가 사고 발생 현장에 검사를 가기로 예고돼 있었는데 전주페이퍼는 현장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고용노동부 점검 하루 전인 6월 21일 저녁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탱크와 배관을 깨끗이 청소를 해버렸습니다. 즉 고인이 사망했던 그 사망 현장 자체에 대한 은폐 시도라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예. 그 회사 측과 혹은 그 다른 곳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정리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고가 발생한 그날과 그 다음 날 회사에 들어가서 고인이 사망했던 그 현장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 측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는 그 고인의 수첩이 많이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요. 예. 회사 측은 이야기했어요. 고인이 평상시에 요즘 청년답지 않게 정말 성실하고 계획적이고 업무 성취도도 높아서 정말 동생처럼 가족처럼 생각했다고. 그런데 안전사고는 아니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입사한 지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 19세 청년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했는데 왜 회사 책임이 없는 것인지 이 사인 진상을 왜 유가족이 나서서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 사망사고 관련해서 회사가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다시 이런 죽음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동부는 전주페이퍼를 특별 근로 감독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나서야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시에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에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 이후에? 네,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저희가 현장 작업 환경 측정을 할 때 그 당시 사고가 발생했던 조건과 똑같이 맞춰서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페이퍼에서 사전에 사고 현장 발생 탱크와 배관을 깨끗이 청소를 한 게 그때 당시의 조건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관계기관 즉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 승인하에 탱크와 배관을 청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승인을 했다. 고용노동부가 직무유기를 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답답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네. 근데 그 대표님께서는 제 소개드리기로 전남 청소년 노동 인권센터 전 대표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네네. 뭐 저희와도 몇 번 또 인터뷰 나누신 적은 있습니다만 네. 이 고인과 유가족과는 또 어떤 관계로 분향소에도 가 계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대표고요. 그리고 지금도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는 노동인권 활동가입니다. 예. 저와 그 청소년 노동인권 저희 강사 선생님들이 작년 9월 20일 날 그 고인이 다니고 있었던 순천 모 특성화고 3학년 노동인권 수업을 갔고요. 고인의 모친과 저는 지인이고 그래서 고인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봤고요. 복도에서 밝게 웃는 고인의 모습을 보았고 그 모습이 마지막일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억울하게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사망했고 전주페이퍼는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족 두 분이 지금 전주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망 소식을 듣고 나서 청소년 노동인권 활동가이자 정말 친척, 네, 유족의 한 마음으로 분향소를 지키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마음이 좀 무거우실 것 같은데 그 유품 중에서 수첩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네. 내용이 많은 분들께도 안타까움을 전해주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좀 지금 상황에서 전해주고 싶으세요? 대학을 가라고 권유했지만 나름의 계획이 있다면서 전주페이퍼에 입사했고요. 너무 많은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었던 고인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서 엄마와 함께 가족들과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 순천으로 가서 편안히 잠드시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 참 잊을만 하면 특성화하고 현장 실습 혹은 갓 입사한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말씀 주고 싶으십니까? 마지막 질문을 좀 어려운 인터뷰인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언론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이제 우리나라가 고인을 포함해서 하루에 일하다가 6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년이면 2,000명의 노동자가 죽는 OECD 국가 산재 사망률 1위 나라입니다. 1년에 2,000명이 일하다 죽는다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이것에 대해서 기업과 정부가 국가가 방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인과 같은 죽음이 없는 그런 세상, 그리고 며칠 전 화성의 그런 수많은 노동자가 죽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에게 병들지 않고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일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요. 그런 현장을 만들 의무가 기업에게 있고, 그리고 기업이 그 역할을 못하면 법과 제도로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이주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청년 노동자부터 시작해서 노동자의 권리가 정말 보장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힘을 모아가는 길은 어떤 것일까, 그런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려운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진상규명 잘 이루어지길 저희도 기다리고 있겠고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김현주 전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여수 MBC의 김단비 기자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광양의 부동산 이야기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뉴스 전해드리면서 비중 있게 전해드린 지역이 바로 광양 지역인데 순천 조례동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광양에서 이번에 월세 사기 논란이 불거져서 커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광양 지역에 좀 아파트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제가 취재한 건 월세 사기, 신탁 사기 이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먼저 설명을 드리려면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 옥곡면에 있는 소형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이 아파트를 건설하게 될 때 보통 사업 주체가 있잖아요. 네. 시행사, 그 아파트를 짓겠다는 시행사가 있고 이 시행사는 또 대출을 받아요. 은행에 그 공사 대금이나 이런 것들을 충당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는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440억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보증을 서준 게 그 주택도시보증공사예요. 이 아파트 주택을 담보로 이제 도시보증공사는 허그라고 하는 보증서를 발급을 해줬고 또 이제 자금 위탁을 한 곳이 또 신탁회사거든요. 예. 근데 이 신탁회사는 이제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보증을 서준 주택도시보증
보증공사는 신탁회사에다가 이거 공매로 넘겨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소유권은 원래 사업 주체인 시행사에 갖고 있지만 그 담보를 줬고 어쨌든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소유권은 신탁회사가 지금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이 아파트가 월세 계약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총 아파트는 400 몇 가구인데 이 중에 한 70여 가구가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 1,500에 40, 뭐 이제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에 보증금을 걸고 뭐 30만 원, 40만 원, 45만 원 이렇게 다달이 월세를 내는데 네. 이 월세를 계약한 세입자들은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아, 애초에요? 예. 오. 근데 아파트 소유가 신탁회사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행사랑 계약을 체결하는 건 맞아요. 대신 아파트 소유는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라는 거를 고지를 해야 되고 계약서에. 그렇죠. 예. 그리고 신탁회사에도 알려야 돼요. 그게 안 됐어요? 그렇죠. 신탁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유효한 계약이라서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가 빠졌군요. 네, 지금 주민들이 체결한 계약 같은 경우는 신탁회사의 동의가 없었고 주민들 입장에서도 신탁회사의 소유인 것도 몰랐던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23년 작년부터 조금 입주가 시작됐어요. 준공된 시점은 22년인데 좀 물건이 많이 나가기 시작한 시점이 작년이에요. 그래서 월세로 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2년도 그렇죠. 있고. 그럼 1년 계약을 한 사람들은 이제 막 이제 빼야 되는 나가시려는. 그렇죠.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말이에요. 보증금이 또 중요하겠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월세는 낸 거고 그럼 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네. 보증금을 시행사에 냈으니 보증금을 당연히 줘야 되잖아요. 계약이 네. 끝났으면. 근데 이걸 안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1, 2천만 원을? 예, 이사를 나갔는데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왜요? 돈이 없다는 거죠. 시행사에서는 우리 돈 없다. 우리 투자하는데 그 돈 다 썼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중에 주겠다. 좀만 기다려봐라. 이렇게 해놓고서는 한 2달, 3달 이렇게까지 계속 돈을 안 주고 있는 건데 결국에 속사정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네. 우리 투자해가지고 돈이 없다. 그거야 본인들 사정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이게 돈이 그러니까 뭐 보증금과 월세가 납부한 것도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시행사에 월세와 보증금을 낸 곳이 있고 신탁사에 또 월세를 낸 곳이 있고 복잡하네. 근데 신탁사에 낸 곳은 이제 법률 자문을 구해보니까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신탁사는 본인들이 몰랐다고 지금 주장하거든요. 월세 네. 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차고 송금이다. 1년 동안 월세를 낸 게 잘못된 송금이니 그 시행사의 동의만 있으면 그 돈을 우리가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월세를 낸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 월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니 뭐 보증금이나 회수가 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시행사의 돈을 다 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행사 재정난이 지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뭐 파산, 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런 사람들은 이제 또 못 받게 되는 거죠. 받을 게 그러니까 형사상으로 사기로 이제 뭐 처벌을 받는 건 이제 경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민사상으로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이분들은. 처벌은 처벌이고 중요한 거는 돈을 가지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보증금. 민사도 어찌됐든 그 시행사가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지금 재정난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게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아파트가 전세도 문제예요, 근데? 예, 이게 월세 계약을 한 세대가 한 70여 세대, 전세 계약도 한 10여 세대가 되거든요. 아, 그럼 뭐 전세면은 보증금이 훨씬 더 많으니까 더 큰 문제겠네. 1억에서 1억 2천 정도로 돼 있어요. 소형 아파트여가지고 예. 다른 뭐 이제 기존 아파트에 비해서 전세금이 뭐 높다고는 비교적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1억 정도인데 이 전세 같은 경우는 2년 계약을 해서 사실 계약 기간이 좀 1년 정도는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세 계약은 저희가 보증보험을 약간 반드시 가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들 하고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 14가구 중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한 세대가 한 가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왜 13가구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요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그 시행사하고 이제 분양팀 처음에 이제 분양팀에서 막 이렇게 이런 일 처리들을 다 하잖아요. 계약을 맺고 할 때. 그래서 분양팀에서 우리가 보증보험을 대신 가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근데 안 돼 계약서 있었구나. 원부를 달라 한 거예요. 보통 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다 그렇죠. 각각 한 분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임차인들이 가지고 있는 계약도 가져가서 보증보험을 가입해주겠다라고 가져갔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라도 뭐 들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그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 지금 가압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한 집당 5억 정도가. 이 가압류는 또 어떻게 들어간 거냐면 월세와 다르게 전세는 신탁사 소유가 아니라 시행사 소유예요. 월세는 신탁사 소유지만 전세는 시행사 소유인데 이 시행사가 그 공실이랑 아파트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공실이 한 400여 세대가 되잖아요. 네. 그 공실에 대한 관리비랑 뭐 전기세를 내야 되는데 이거 낼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또 2억 얼마를 대납을 해줬어요. 대납을 해주고 잡아놓은 거죠. 그 전세 집들을. 그 가압류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원래 이 사람들은 당연히 1순위권자이기 때문에 시행사에서는 네.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없다. 1순위권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도 해도 상관없다. 의미가 없다. 안 들어도 된다라고 말했는데 가압류가 걸려져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분들도 1년 뒤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조마조마하시겠네. 그것도 부도 나버리면 또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월세 상황 보면서 더 지금 불안하실 그렇죠. 거고. 그리고 또 이 전셋집도 경매로 넘어간다고 해도 그 낙찰가가 지금 뭐 이제 가격에 비슷한 선이면은 그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또 그만큼 이분들 손해를 입을 그럴 수 있죠. 가능성도 있고 해서 이 전세 세입자분들의 불안도 조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좀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계속 이제 파다 보면 또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에도 이제 고소 고발장이 들어가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 아파트는 그 분양 승인이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대 승인만 이제 지자체에서 해줬고 분양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또 불법 매매를 2건을 해가지고 그게 또 광양시에서 적발이 된 거예요. 예. 이거는 또 웃긴 게 그 공사 대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업체에다가 대물로 준 거죠, 아파트를. 근데 대물로 아파트를 줬는데 그 집에는 전세가 이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거고 그 대물로 받은 업체는 그 사실도 모르고 불법 매매인지도 모르고 여기저기 그냥 다 숨기고 속이고 다 그렇게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되게 상황이 복잡한 상황입니다. 이 케이스가. 예. 근데 대책 세우기도 참 힘들겠네. 근데 당근에도 계속 광고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광고가 어떻게 올라오냐면 예. 우리 보증금도 안 받겠다. 월세만 받겠다. 뭐 30만 원, 40만 원만 받을 테니 6개월 우선치 달라. 6개월 선입금 조건으로 6개월만 단기로 살아라. 우리 보증금도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실제로 들어온 세대가 있어요. 또 계약을 맺은 세대가 있어요. 혹할 것 같은데요. 그것만 보면 잘 내용 모르시고.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 폭탄 돌리기잖아요. 다른 이제 기존에 있는 세입자의 뭐 보증금을 뭐 그 돈으로 줄지 안 줄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또 선의의 피해자, 2차 피해자들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광양시에도 그거를 막을 길이 없는지 지금 대책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 지역마다 상점 몰려있는 상가 대로변 주차 문제가 참 있습니다. 특히나 불법 주정차들로 인한 민원은 시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는데 순천에 신대지구 신대사거리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들 때문에 이거 통행하는 운전자분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네, 이 신대 사거리는요, 신대 중흥 X클래스 3차와 5차 사이에 있는 사거리인데요. 인근에 프랜차이즈 상점과 마트, 식당들이 몰려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 유동인도 많은데요. 이 사거리의 주차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문제가 되는 구간은요, 사거리 끼고 있어서 편도 4차선 구간입니다. 예. 이 3개 차선은 주행 구간이고요.
4차선은 우회전 차량의 진입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우회전 차량 진입 도로를요, 주정차는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도 모든 차량이 평행 주차가 아닌 대각선 주차를 하면서요, 기본적으로 차선 2개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 많이 되시려고 평행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주차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다 보니 이곳을 주행하는 운전자는 시민들은요, 대각선 주차가 신대 주민들의 암묵적인 규칙이 됐다면서 이 평행 주차를 할 수 있게 바꾸던지 단속을 하던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지금은 점심시간이 더 와야겠죠? 점심시간 아닐 때는 잠깐 주차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항상 이래요. 단속 시간이 뭐 15분에서 뭐 30분이다 보니까 그 시간만 넘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신대 제일 처음에 여기 유동인구가 거의 없을 때 여기 마트가 이거 하나하다 보니까 거의 여기서 그 습관화가 된 것 같아요. 딱 그 암묵적인 룰. 거기 말고도 이제 안쪽에 주차하면 되는데 그 시간대가 좀 몰리는 시간대는 좀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회전 차선 구간에다가 이제 주차까지 하니까 그럴 땐 좀 느끼죠. 이제 유턴하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에서 또 차들도 오고 하니까 또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평행으로 되면은 그래도 차선이 좀 넓어지니까 그래도 그 교통 구간의 문제가 좀 줄어들진 않을까 싶습니다. 예, 대체로 사거리라고 하면 통행량이 많은 곳이니까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긴 마련인데 단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건가요?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갔을 때요,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민원이 제기된 이 도로에는요, 10여 대가 넘는 차량들이 벌써 주정차를 하고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바로 위에요, 불법 주정차 단속, 대각선 주차 단속이라고 문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불법 주정차 가능한 것은 점심시간 동안 주차 유예 시간이 있는 겁니다. 있어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또 이곳은 노란색 한 줄입니다. 바로 일정 시간은 주차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곳에 주차하는 운전자들은요, 대부분 인근 상가의 5분 남짓 다녀오기 위해서 정차라는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들이 수시로 오가면서 후진해서 차량이 나가면 쉴 틈 없이 바로 다른 차가 들어오고 또 대기까지 하는 차량이 생기면서요, 기본적으로 2개 차선, 심할 땐 3개 차선까지 막으면서 이 차량 통행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예, 이미지 리포터께서 현장 사진을 찍어서 좀 보여주셨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신대 사거리가 평소에도 통행이 많은 편에 속하는데요. 유턴 도로가 있다 보니 이곳이 더 복잡해집니다. 예. 제가 취재를 하고 있는 동안에요, 주정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유턴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통행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경적 울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차선이 3차로라고 해도요, 유턴하기는 빠듯합니다. 그런데 2개 차선을 남겨놓으니 유턴을 한 번에 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예. 이렇다 보니 시시때때로 차량들이 뒤엉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곳에 주정차를 하는 운전자분들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이 주정차 차량들의 운전자들은요, 이런 교통 문제 원인을 신대 지역의 주차 문제로 꼽았습니다. 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가 일대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 하나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빈 공터나 무료 주차장이 있어서 이용했지만요, 이 주차장을 하나도 없어지면서 현재 신대지구 일대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겁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상가들은 많은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저 장간제도 사고 나왔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이 공간을 우리가 잠깐 쇼핑하는데 잠깐 이용하는데 이게 많이 없앤다고 치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평행 주차하면 주차 공간이 너무 작아지잖아요. 저기는 조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도 2차선을 그러니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저렇게 하겠죠. 뒤에가 지금 하나 공터가 있었는데 그게 사유지인지 그게 이제 주차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장기 주차가 아니라 여기에 물건을 잠깐 사야 되고 하니까 필요에 의해서 잠깐. 근데 아마 그냥 여기 신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주차나 아니나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약간 문화인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아니면 나도 어차피 차를 못 대니까. 근데 여기를 벗어나서 뒤로 간다 해도 어차피 차를 또 못 대니까. 이렇게 상가 밀집 지역? 여기 아니더라도 저쪽에도 또 마트 하나 있거든요. 그쪽이랑은 항상 이런 상태인 것 같은데. 항상. 그러니까 여기 뒤에 보면 있어요, 있기는. 근데 가면 이미 이제 다 차 있고. 공용 주차장들도 무상으로 좀 돼 있던 것들이 다 건물들이 많이 세워지긴 했거든요. 10분의 유예 시간, 주차 운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 주는 시간이지만요, 이런 꼼수를 이용한 주정차로 인해서 운전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주정차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네, 이번 주 핫한 뉴스들 소개해드리고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들 골라드립니다. 이번 주 이 노래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어떤 이야기와 노래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기분 좋은 문화연애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좀 네. 자랑스러운 소식인데요. 그룹 세븐틴이요. 유네스코 공식 친선 대사에 K-팝 그룹 최초로 임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바로 어젠데요. 세븐틴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청년 친선 대사 임명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멤버들은 오드레아 줄레 유네스코 본부 사무총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요. 10분간 수락 연설을 했는데요. 수락 연설에서 세븐틴은 전 세계 팬들이 보내준 사랑으로 세계 청년 세대와 강한 유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고요. 세계 청년들을 향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개인적이든 공개적이든 여러분의 모든 꿈이 중요하다.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여러분의 꿈을 하찮게 여기게 두지 말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븐틴은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유네스코 공식 친선 대사가 됐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유네스코가 자신들의 우선순위 그룹인 청년을 위해서 친선 대사를 위촉하는 사례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그 첫 친선 대사로 세븐틴이 임명됐다라는 거죠. 예, 뭐 방탄소년단 BTS에 이어서 선한 영향력을 좀 잘 끼치는 또 그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예, 이번 임명에 대해서 외신들도 주목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요. 세븐틴이 기나긴 성취 목록에 새로운 영광을 덧붙였다라고 전했고요. 예. 프랑스 유력 일간지 르 피가로는 세븐틴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룹 중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이들의 유네스코 청년 친선대사 임명식을 또 조명했습니다. 세븐틴은 그동안 유네스코와 함께 동티모르와 아프리카, 말라위 등 소외 지역의 교육 사업을 진행해 오기도 했었는데 앞으로 세븐틴은 세계 청년들을 위해서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4억 원 정도를 기부해서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해 가기로 했습니다. 예, 아주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자,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딱 어울리는 세븐틴 노래 있더라고요. 청춘찬가 준비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사무치게 아픈 말 한마디에 내가 더 싫어도 신경 쓰지 말자 우리 목소리로 어디서라도 부르자 청춘찬가 벨소리가 울릴 때 겁이나 심장이 멈춰 놀라는 요즘 혼자 지내고 싶고 혼자 있기 싫고 나도 날 모르겠어 도대체 나의 행복은 어딨나요 그 누구도 대답해줄 수 없어 꺼진 폰 화면 네, 세븐틴의 청춘 찬가 듣고 오셨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한 주간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정보들 듣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들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이제 이게 코너 속의 코너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전남 동구권의 행사, 여행, 맛집, 부동산 등등등 지역민에게 꼭 필요한 꿀 정보들만 골라 정리해주는 라이프 스타일 뉴스. 메일로 배달되는 MBC 로컬 여순광 뉴스레터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소개를 좀 해드리고 다들 구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얼른 하시고요. 오늘도 한 주간 소식들 담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순천 소식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순천에서 여름 밤하늘을 배경으로 한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예. 꿀딱 세워 내별 찾기 그리고 밤새워 내별 찾기란 이름으로 순천만 천문대에서 별자리를 관측하기 위한 프로그램부터 천체 망원경 조작해보기, 별자리 사진 촬영, 천문 강연 등등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운영 시간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밤
2회 혹은 3회 운영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순천만 습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순천시에서는 7월 5일부터 2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삼산도서관에서 영화로 만나는 인도 문화 엿보기란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강좌인데요. 인도 발리우드 영화를 소재로 인도의 문화를 배워보는 인문학 강좌가 총 4회 동안 진행이 되니까요. 영화에 관심이 있거나 혹은 뭐 새로운 문화, 인도 문화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어떤 소식들이 있었습니까? 네, 그 외에도 2024 학예 청년 행정 인턴 모집한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 또 전남 영상위원회에서 전남도 내 영화, 드라마 로케이션 촬영 장소를 발굴하고 또 로케이션 매니저를 양성하기 위한 도민 참여 로케이션 매니저 양성 교육을 또 운영한다는 소식까지 담아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여수.mbclocal.com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좋은 방법은 뉴스 구독 신청하는 거겠죠. 무료 구독 신청하시면 매주 월수금 8시에 이메일로 직접 뉴스레터를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MBC 로컬 여순간 뉴스레터 많은 구독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이야기는 어떤 노래 골라오셨습니까? 네, 아까 처음 소개해드렸던 별 보기 체험 그 프로그램이 참 재미있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비가 좀 와서 그러니까 말이에요. 당분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해보면서 적재의 별 보러 가자 준비했습니다. 예, 이 노래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마무리할 때 들려드리는 것으로 하죠. 송유라 아나운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 반짝이더라 긴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